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전략사업실장 박성경입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저희가 함께 만나서 경기도 평생학습에 대한 사업을 공유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경우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100세 시대 평생학습으로 사회적 가치를 이루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하기를 만나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경기도 평생교육 만나기, 세 번째는 평생학습 도시 함께하기, 네 번째는 지역학습 공동체 나누기, 다섯 번째는 건강한 학습생태 누리기, 그래서 총 5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평생학습 이해하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평생학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왜 중요시되고 있는가? 왜 또 필요로 하고 있는가? 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사회를 대처한다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또 고령화 사회에 관련된 부분들의 대처, 또 세계화라는 부분들과 지방화라는 부분들의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국내외 사회 환경이 또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지역사회 안에서는 왜 계속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 공공재원으로서의 평생학습이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지역화에 대한 부분들, 지역 분권에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들의 평생학습 기여가 많은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습 격차, 또 생활 인프라에 관련된 균형,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지의식, 애양심 고치, 그런 부분들로 지역에서는 많은 또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요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시민성을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생학습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평생교육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평생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학력보완교육, 검정고시 같은 부분들이겠죠. 성인 기초 문자 해득교육, 문해교육, 한글교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6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평생학습을 저희는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대 영역의 평생학습이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뒤에 현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이념,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한다고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31조 5항에 국가로서의 평생교육 진흥의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2년 뒤인 1982년에는 평생교육법의 전신인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은 그 당시에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이라는 이름으로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은 학원을 개설할 때 이런 자격증이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화센터, 또 이런 복지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평생교육이 진행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이라는 부분들로 사실은 가지지 못한 자, 억눌린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래서 한글 교실이나 야학 등에서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전반에 깔려 있었는데요. 1999년이 오면서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게 됩니다. 사회교육법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교육법이라는 용어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교육법이라는 부분들로 바뀌면서는 사실 서양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학자들 간에는, 또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자들에게는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사실 조금 깊이 이념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른 부분들의 논란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학령기를 놓친 시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부분들 차원에서는 1999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간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평생교육 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들이 다 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생긴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그 평생교육 시설을 허가를 낼 수 있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의무화가 이때 발생되게 됩니다. 1999년에 평생교육법이 1차 전부 개정이 된 이후에 교육부는 2001년에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1999년에 우리나라는 광명시에서 먼저 평생학습 도시를 선포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1979년에 일본의 가케가와시에서 먼저 평생학습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선포한 그 이래 우리나라가 또 일본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2001년에 시작을 하게 되죠. 2001년에 광명시와 대전 유성구와 전라도의 진안군 세 개가 평생학습 도시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은 우리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것이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방의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은 많은 자치단체장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관심은 모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신청서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은 하나의 큰 지자체의 정책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법은 지금에 있는 법과는 좀 다르게 교육부가 모든 법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감이 그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교육장에 예를 들어 용인이면 용인교육청의 교육장의 직인을 함께 찍어서야 되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사실은 현장에서는 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지자체에서 되고 또 권한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약간은 이분법적으로 약간의 갈등이 있는 도시들도 있었고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사실 이때 많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에 1차 전부 개정했던 평생교육법은 2007년에 2차 전부 개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좀 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들이 담기게 되고요. 2차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게 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설립 근거가 생기면서 이제는 국가, 17개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는 평생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근거가 명시되게 되는 계기가 2007년입니다. 또한 이때 그냥 교육부의 정책 사업으로 하게 되던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이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또 이때 그 밖에 학습 계좌에 관련된 문해교육에 관련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법적 조항도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14년이 돼서는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까지는 평생교육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또 2014년에 마련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마련해서 정책을 수립은 하였지만 사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련된 국비 지원이 제 3년도 다 채 가기도 전에 이 국비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 부분들은 국가 사업으로는 지금 멈춘 상태이고요.
이제 지자체에서는 읍면동까지 내려가는 평생학습의 전달 체계와 또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근거를 통해서 많은 도시들은 이 법을 근거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6년에 또 한 번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때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정책과 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부분들이 매우 강화가 되게 되고요. 또 국가와 시도에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부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에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많은 평생교육의 시장이 확장되고 또 많은 전달체계, 추진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평생교육법 3차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의 K무크 이제를 강조하는 강화되는 온라인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 학습 계좌제를 또 활용 제고하겠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의 강화가 법적으로 강화가 되겠고요. 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확장되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또한 평생교육 시설에 관련된 책임이 강화되는 부분들과 지자체의 역할과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성과평가, 또 시도진흥원의 업무 추가, 또 가장 중요한 학습 동아리, 우리가 그 자발적 학습 모임이라고도 얘기하는 학습 동아리들에 대한 모임 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담겨져 있는 3차 전부 개정안은 현재는 계류 중이지만 언젠가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의 법적 강화가 되게 되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에 기반하는 공급을 더욱더 질강화를 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공공영역에서의 평생학습의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왜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하는, 자기의 상장을 하는 평생학습에 우리의 공공재원을 투입할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은 결국은 그 도시의 시민이고 그 시민을 양성하고 그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은 결국은 평생학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평생학습 매대기둥,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인가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 또 나라는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글을 몰라서 나의 존재감이 없고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도 있듯이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저의 글을 말살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지하에서 몰래 한글을 가르쳤고 그걸 또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부분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 것을 가지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안 것을 써먹고 싶어하는 충동과 또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배운 것을 또 실천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학습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아닌 우리, 그 안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또 학습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더불어 사는 속에서 나는 나란 존재감을 의식하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기 위한 학습을 또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사회 안에서 결국은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알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고 또 그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학습을 하는 부분들을 또 지원하고 그렇게 그들이 실천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느끼고 그 안에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결국 그 안에 나란 사람에 대한 존재감, 나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또 존재를 위한 학습을 한다는 이것들이 계속 선순환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가치를 따져봤을 때 이 네 가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학습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배움에는 정말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그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세대를 보시게 되면 40대, 50대의 참여율이 정말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요. 배움에는 때가 없다. 또 지금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없어진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제2의 직업,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의 시대가 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하나가 없어지는 거와 같다라는 부분들의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아닌 지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의 휴먼 라이브러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전 세대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를 전수받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달란트를 남들과 나누는 배워서 남주자,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를 하고 청년기에는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60세에 퇴직하시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청소년기에 교육과 직업과 여가가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부분들이 시대라는 부분들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청소년기에도 중년기에도 노년기에도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안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더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2년, 13년도에 연구를 했을 때 평생학습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요. 각 세대마다 생각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는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에게는 놀이의 행복, 청소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또 중장년에게는 고용, 노인에게는 사회참여, 가족에게는 소통, 장애인 소외계층에게는 함께함, 그리고 실업자에게는 재취업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학습의 가치다라는 부분들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학습의 가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행정기구가 있고 전담기구가 있고 심의협의기구가 있습니다. 행정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이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기초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는 행정기구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또 통계, 연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 수립에 관련된 큰 틀을 가져간다면, 전담기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행복강습센터로 내려오면서 그 전담기구로서의 집행, 실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 전담기구를 통해서 생활 밀착형,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는 이제 협의회,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평생교육 기관들일 겁니다. 어떤 데는 사회복지관, 어디는 문화센터, 도서관, 경로당, 평생학습관, 대학평생교육원, 또 청소년 수련원, 여성회관, 다양한 곳이 다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왔어도 나 평생교육 안 했는데, 나 사회복지관 갔다 왔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생교육, 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사회복지나 여성회관처럼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들이 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는 사실 기타 법령시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평생학습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연결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가장 큰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일을 하시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평생교육이야? 어디까지가 도대체 우리 부서에서의 일이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도 할 수 없고 또 네트워킹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범위를 한정짓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있는 이 모든 기관들은 우리의 평생교육 기관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2018년부터 2022년 국가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이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에서는 사람 중심,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 동반 성장, 동반 번영, 그다음에 기관과 여러 가지 제도 간의 연계 협력,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 추진 전략 아래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이라는 주요 과제를 통해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분들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이해하기에 해당될 텐데요. 아까 잠시 언급해드렸던 2001년에 시작했던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진흥에 가장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입니다. 맨 처음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목표, 개인에게는 자아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사회는 사회 통합 증진을 통한 학습 공동체 구현,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학습 공동체를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를 번영하고 사회통을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킹 학습사회를 만드는 부분이죠. 이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뿌리를 내려서 지금 현재 226개 지자체 중에 167개 지자체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됐나요? 함께 나누면서 이후에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Q&A와 또 댓글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받아서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계속 온라인 강의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